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을 모셨는데요.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이고요. 또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조망을 받고 있는데 약간 좀 시각을 바꿔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부티풀 채널은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인사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 ETF 운용하고 있는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이고요. 캐피탈마켓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저희 회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ETF 운용사 자산고로 1위고요. 지금 한 $50 50빌리언이니까 한 80조 정도. 근데 이제 워낙에 저희가 주력으로 두고 있던 상품들이 조금 가격이 빠지면서 한 75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거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 홍콩의 그 시장 점유율 99.9%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홍콩 쪽으로 투자되는 상품들, 항생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생테크 ETF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 쪽에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투자되는 상품들이 2, 3년에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홍콩 ETF 시장에 조금 뭐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보다 빠르진 않거든요. 홍콩 ETF 시장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선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상무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홍콩 쪽에서 ETF 하면 이제 가장 큰 어떤 운용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한국장을 좀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루에 이제 뭐 6% 폭락 뭐 7월 달 한 달 동안에는 뭐 사이드카가 10번 이상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한마디로 뭐 롤러코스터 장사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진짜 딱 맞는 지금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이 커진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해서 HBM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비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나 다른 관련된 AI 기업들도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컸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 투입되는 자금들에 대한 집중도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데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있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고 그다음에 단일 종목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투기성 그런 자금들도 투기자금. 많이 들어왔다. 물론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분은 롱숏 전략이긴 하겠죠. 그래서 ADR 상장되면서 전형적인 롱숏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한국 증시 체력이 커지려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성장통일 수도 있다. 네? 성장통.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지만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증시는 미국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은 접근성이 거의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증시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우선 접근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시가 너무 과열돼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부족한 데서 재정거래 기회들이 포착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각 어느 헤지 펀드가 아니면 어느 퀀트 펀드가 어떤 롱숏 전략을 선택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변동성을 더 부과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사실은 이제 한국도 들어오시고 또 홍콩에 주로 계시지만은 바깥에서 보는 한국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코스피가 7,000 밑으로 내려와서 한 6,000 중반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거의 2달 동안 거의 뭐 사실 줄기차게 조정을 받은 건데 이쯤에서 개인 투자자가 지수를 좀 사모으는 전략이 유효할 거냐
아까 장기적으로 해소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쯤은 뭐 좀 지수를 좀 사 모으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님 보시기에는?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그 두드러진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EWI 같은 경우가 목요일에 이제 들어온 순유입 자금이 네. 한 1.5조 정도가 되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뭐 키미 K3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출렁했을 때 물론 한국 증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요. 네네. 그때 들어온 자금이 목요일보다 컸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자금이 3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EWI의 전체 그 자산고를 보니까 제가 어제 날짜로 확인해 봤더니 15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US 달러로 10빌리언 정도. 그렇게 되면 15조에서 3.5조 정도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25%에서 30% 사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들어온 자금들의 성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이 부족인데 미국에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3개 정도밖에 없죠. EWI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MSCI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ETF, 물론 한국 비중이 25%에서 30% 정도. 그다음에 다른 이제 한국 D램 쪽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만큼 ETF들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 그럼 미국은 굉장히 활발한 증시잖아요. 네네. 미국에 3개, 4개밖에 없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언제 만들었냐면 한 달 전에 코스피 200 ETF를 홍콩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그때는 증시가 나쁘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1,3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출시한 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계속 들어와서 3천억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은 1,800억 정도로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긴 네네. 하지만요. 근데 저희가 그걸 봤을 때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특히 한국 증시가 닫았을 때 그때 그쪽으로 한 200억 정도가 더 유입이 되긴 했었어요. 물론 전체적인 사이즈는 작긴 하지만 이런 ETF들이 향후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냐면 아직까지 통합계좌, 한국 계좌를 여는 것들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커스터디라고 하죠. 저희가 수탁은행을 통해서 한국 계좌를 여는 거. 그럼 한국에 있는 수탁은행이 저희한테 계좌를 열어주고 네네. 증권사한테 계좌를 열어서 주문을 하고 이런 구조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아직까지 한국 증시의 위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공모펀드라든가 아니면 ETF를 만들고 싶었을 때 지금 계좌가 한국 계좌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랑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말씀 글로벌 수탁기관을 통해서 해외에 투자할 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우리가 조금 후진적인 국가로 얘기했던 이제 인도나 아니면은 대만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 이머징 국가잖아요. 거기가 한 2달에서 3달 걸리는데 우리가 한국이 6개월 정도. 물론 저희가 업무 처리를 좀 늦게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확신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장이 커진 거에 비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의 위상에 맞게끔 반영되는 게 좀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는 거기가 굉장히 빨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빨라져 가지고 만약에 지금 옴니버스 계좌, 통합 계좌 오프닝이 막 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외국에 있는 증권사가 증권사 이름 하나만을 이름으로 한국의 증권사의 계좌를 열어서 자기 증권사 고객들한테 개인 고객들이겠죠. 그 한국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거기까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한국의 전체 증시의 깊이 우리가 배우면 증시에서 뎁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투자처가 많아지는 투자 네네네. 세력이 투자 그 주체가 많아지는 것들 그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근본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진일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해외 자산 운용사에서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IBM이 그 고객사들의 자본 지출이 소프트웨어 대신 AI 데이터 센터로 필요한 메모리 확보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25%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반도체 조정이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지금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조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모양새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상무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닥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저 조정이 일어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사실 보면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TSMC의 실적 발표도 그렇고 이번에 다른 처리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선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투자에 대한 전망치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글이 지금 24일 날 잠정적으로 그런 네네. 결과들을 발표해 줄 텐데 물론 미국 시간이죠. 그럼 한국의 새벽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그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의혹들을 조금 그렇죠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키미3라든가 아니면은 CXNT의 상장이라든가 부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실적 특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조금 더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얘기들을 할 거잖아요. 잠정 실적뿐만 아니라 네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걸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조정이 더 있을 것이냐?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이미 큰 폭으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상무님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좀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출하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부 물량이라고 선을 딱 긋긴 했지만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 발판을 주었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의 현지화 이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의 현지화, 그러니까 국산화를 이게 굉장히 그 밀어붙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정부 주도 차원에서 서로 호환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네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우후죽순을 한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제 생각에는 중국 전체 반도체 국산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8년까지 그 AI 데이터 센터의 국산 제품을 8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BM의 수출 이거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승인을 해주긴 했었잖아요. 네네. 중국 쪽의 입장도 들어보긴 해야 되죠. 중국 쪽에서는 국산화 반도체를 너무나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들에 대한 수입을 또 허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다른 관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중국에 그렇게 되면 AI 에이전트 기업들의 연산 능력이 좋아지겠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중국에 있는 반도체들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즘 CXNT 상장에 관련해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범용 D램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공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업체들은 중국 쪽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 내에 있는 생태계가 따로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 때문에 양쪽의 생태계가 서로 교차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모르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황 그쪽에 룰 떨어뜨려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5년 동안 눌려있던 증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수 딱 스타 50 지수죠. 과창판. 그다음에 창업판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소프트웨어까지 간다 그러면 항생테크도 요즘 다시 꿈틀대고 있고요. 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 그럼 중국 반도체가 아니면 AI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한국 반도체라든가 일본 반도체라든가 대만, 미국을 따라잡아서 이쪽을 훼손시킬 것이냐? 제 생각에는 2, 3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연내 중국 본토 IPO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오픈 AI에 맞먹는 가성비 AI 모델 이거 굉장히 뭐 미국 증시를 한번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어떤 적이 있었나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중국 테크 열풍이 이제 부는 뭐 이런 뭐 상황은 아마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그 주목해봐야 될 ETF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반도체가 가장 모여 있는 ETF가 주목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 5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들이 있죠. 한국에도 많은 상품들이 있고 이제 뭐 괴리율 측면에서는 뭐 홍콩 시장이 어차피 그쪽을 제일 잘 추종하니까 홍콩 시장에도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이후에 밸류 체인에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는 창업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차피 밀어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퍼포먼스를 보면 지난 1년 기준으로 해서 스타 50 지수가 한 120에서 130% 정도, 창업한이 110에서 120% 정도 거의 동일한 네. 그 성과를 내고 있어요. 네, 130% 120% 너무나 한국 주식 상승한 게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죠. 그렇지만 엄청난 건데. 그렇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네. 투자 환경 그럼요.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그 두 지수 같은 경우에 패턴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어떤 패턴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그 IPO 상장 소식이라든가 CXMT 그리고 엔비디아 수출 금지냐 안 하냐에 따라서 뉴스들에 반영하면서 막 쭉 오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은 중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과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슬로우 불마켓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용융자 잔액이라든가 증권사한테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신호들을 보냈었거든요. 이게 3개월에서 한 뭐 5개월 이게 그런 텀을 두고 그때마다 시장을 과열된 것 좀 꺼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슬로우 불마켓 천천히 올라가는 시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요. 그걸 원한다는 건 또 약간 듣기에는 약간 슬로우 불 시장을 원한다는 건 어떤 입장인가요? 그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사실 여기저기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중국 정부도 고려하고 있군요. 고려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 정부가 훨씬 더 신호는 좋게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 비해 증시 상승 속도나 아니면 그 폭이 너무 크긴 했었죠. 근데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일반적으로 시장의 그 규칙에서 움직이는 걸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옛날에 테크 기업 때려댔던 것처럼 중국 증시에 대한 불신감으로 다가와가지고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죠. 네. 그 중국 최대 디램 기업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신 메모리 이게 증시에서 그 127조 몸값을 받으면서 조달 규모가 무려 14조 원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한 이런 증설 이런 것도 굉장히 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상승 주도주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있다면은 혹시 이제 어떤 ETF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수혜를 받아야 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증시만을 따로 떨어뜨려 봤을 때는 상승 종목 이제 CXMT나 아니면 반도체 위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자산 배분 입장에서 한국이라든가 미국 것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폭에 비해서 중국 증시가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우 불마켓 때문에 이것들이 그것들을 추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사양 메모리 굉장히 고대역 메모리를 해서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뛰어난 굉장히 높은 것들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서도 그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물론 창신 메모리가 상장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거기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기술력은 화웨이가 훨씬 낫죠. 근데 화웨이에 있는 분들이 창신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물론 경쟁업체가 될 수 있긴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화웨이가 하고 있는 범용 메모리보다도 그 능력이 약간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만든 상품들 중에 10분의 1 정도가 문제가 있는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직접 현장에 적용이 됐을 때 사용됐을 때 우리가 보면
불량품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약간 평가 절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플이 구글 대신에 알리바바 AI 모델 애플 인텔리전트를 탑재한다고 밝히면서 알리바바의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양국이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나온 승인이라서 좀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국가의 대표 지수 ETF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가의 대표 지수 ETF의 수익률은 앞으로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중국의 대표 지수라고 얘기하면 이제 CSI 300으로 움직여야 되죠. 본토 같은 경우에. 네네.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HSI, 항생 지수인데 네. 대표 지수 측면에서는 CSI 300이나 HSI 그다지 매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소비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아직도 지속되고 있죠. 아직도 뭔가 그 여파가 좀 남아 있는 여파보다도 지금 거의 10년 정도 전의 가격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하락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지거나 일부 도시에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아니면 투자처로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그러니까 대표 지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반도체만 모여 있는 상해에 있는 스타 50 지수니까 이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 요즘 가장 이제 지난주에 항생테크가 조금은 꿈틀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가 떨어져 가지고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지수로 치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코스피 200 제 생각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중 자체도 높긴 하고 그것들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으로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코스피 200도 충분히 상승 매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 200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제 상위 10개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나쁘진 않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밑에 깔려 있는 효성중공업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전자 장비를 제공하는 전력 공급망도 있는 그쪽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을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주목을 받으면서 조금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서 아무래도 M7의 비중이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오른 상태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향후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S&P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20년 정도를 지켜봤기 때문에 장기 투자형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가장 적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짜실 때 장기 투자형으로 갖고 있는 상품들 그다음에 지금 이후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따로 선택을 어느 정도 비중을 높여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이어지자 이제 빅테크의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인데 워렌 버핏은 구글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좀 뭐 약간 뭐 그걸 놓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내가 구글 투자에 대해서 주도했다 이러면서 기술주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늘려왔던 M7 기업들의 상승을 예측해 본다면 그러니까 좀 전에도 뭐 M7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M7 기업이 과거보다는 S&P 500에서 좀 독보적인 어떤 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M7이라는 말 자체를 조금 옛날보다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반기에 M7 기업들의 상승 이런 걸 좀 예측해 본다면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S&P로 움직이는 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는 ETF는 제가 추천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S&P 500이 워낙에 그래도 아무래도 M7의 비중이 들었다고 하긴 하지만 다른 아까 말씀하신 순환매 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선 러셀 1000이라든가 러셀 3000까지는 아닐 것 같고 S&P 500에서 많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M7으로 대표되는 이제 테크, 네, 그렇죠. 나스닥 네. 테크 기업으로도 테크 지수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가치가 보여지고 있는 게 만약에 한국에 있는 종목들이 여기서 탈바꿈을 한번 해준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의 깊이가 조금은 더 깊어진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저는 한국 코스피 200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시장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물론 뭐 처음엔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다가 하지만 월가에서는 연일 목표 주가를 현재는 상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주가를 기회로 본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ETF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 그건 아시죠? 네. 스페이스X가 전략적인 국가 안보 때문에 홍콩과 중국계 투자자들한테는 배정이 아예 안 될 정도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제공되는 정보들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선 조금 그렇긴 하고요. 다만 저는 증명된 것들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가에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그쪽에 투자되는 ETF도 많이 편입된 ETF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대감이 아닌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되는 종목들이 있죠. 특히 SK하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이번에 구글이나 아니면 빅테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자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안정화된 자금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변동성이 사라지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겪은 것들이 움직이고 나서 자금력이 좀 더 풍부해졌을 때 미래지향적인 종목들 이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로 자금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요즘 증시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 플로우 있죠. 자금의 흐름, 수급이 가장 큰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급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수급이 움직였을 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여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에서 상장 전에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이 다시 스페이스X가 수급으로 받쳐줄 것이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떨어지긴 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거와 연동돼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의 로보틱스죠. 휴머노이드. 그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투자처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대형 반도체 업체의 이익률이 전례 없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더 큰 유동성의 공급을 예상해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약간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아까도 이제 우리 상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재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어떤 그 주가 약세는 뭐 해소될 거라고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유동성이 지금은 뭐 수급의 장세니까 이게 조금 한번 또 트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 증시가 올라져 가지고 특히 이제 저희가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기는 하지만 네. 그 종목들이 다 올라져서 어떻게 보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 변동성을 한번 경험해 봤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되고 났을 때는 그 시점에서 저는 차라리 중국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중국은 따로 떨어뜨려 봐야 된다고 네네네.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빨리 올라갈 것은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 반도체가 더 유력하지만 한국 반도체가 이제 치고 올라가 준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어딜 것이냐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 아주 조그만 비중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중국 반도체에 들어가서 중국 반도체의 움직임을 한번 보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 지금 현재 삼전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문제 이것 때문인데 사실은 이게 2028년까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우리가 26년도고 내년도가 27년도인데 이게 28년까지 이 문제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상무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런 쇼티지가 발생한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27년까지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사실 28년도 29년도에도 그 정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좀 약간 물음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28년도 29년도까지 이런 현상이 발생이 할 거냐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모두가 이제 이번 조정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향후 AI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조금은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달 말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거기에 향후 투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증권사의 리서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증권사 리서치 특히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해외 증권사들 모든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증권사 하나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7% 정도 떨어질 것이다 예상보다요. 물론 그 전보다는 당연히 오르겠지만 예상보다 7% 정도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그 전에 내왔던 전망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두가 틀리지 않은 이상 그 전망치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놓고 있지는 않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발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짧은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그 리포트들이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0 중에 10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해외 쪽에서도 그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향후 더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투자가 멈출 것이냐. 금리가 올라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서 투자가 늦춰질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반적인 기조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데이터 센터는 계속 건립이 되고 있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HBM이라든가 다른 범용 뭐 D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긴 하겠지만요. 그것들은 계속 납품이 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현상에서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병목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수요가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TSMC가 너무나 수요 예측을 못하는 기업이라서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측했던 수요보다도 훨씬 더 커져서 수요가 더 커졌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저희 회사 내부적인 뷰로는 한국 반도체 그다음에 한국 코스피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지금 현재 이 주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0.25% 거의 3년 6개월 만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향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긴축 사이클로 진입한 거가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아직은 뭐 좀 소폭이긴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에서 좀 ETF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요번에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그 위험한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다만 요즘 원화의 약세 측면에서는 네네. 금리 인상 물론 ADR 상장되고 나서 그 자금 움직이는 것들 외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 원화가 조금은 안정화 높아지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금리 인상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 차 때문에 자금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 저는 차라리 원화 상승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요즘 한국 투자에서 지금 말고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불안 요소로 작용했는데 한 달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을 때 네. 그때 가장 불안했던 요소가 원화가 왜 그러냐 이런 그렇죠.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원화가 상승으로 전환을 해준다 그러면 아니면 안정세로 전환해준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 자금이 한국을 투자했을 때 향후 원화는 더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차라리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기업의 수익만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의 수익만으로 환차익이나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 해서 투자금 유입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차라리 원화 상승되면서 수급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한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화 상승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마도 부동산이겠죠. 네네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물론 정부에 있는 다른 규제들도 있고요. 그런 자금들을 움직이는 것들이 어면 증시 쪽에 남아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예금 쪽으로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점진적인 원화 그러니까 이자율의 상승 지금 단계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일단 우리 상무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화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서는 그 글로벌 ETF 트렌드의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 현재 1억 원이 있는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1억 원인 정도는 이제 다 여유 자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노후 자산까지 한 10억으로 좀 불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10배가 되려면은 뭐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는 되겠지만은 지금 이 1억을 노후 자산 10억으로 불리고 싶다면 투자를 상무님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배 정도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복리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만약에 조정이 끝나준다면 한국 증시가 네네. 그래서 바닥을 어느 정도 쳐주는 게 보여준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저는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해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외면받았던 한국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그 글로벌 은행들 통해서 마켓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또 뭐냐면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화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투자자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 것들을 보고 그 다음으로 자기 투자 전략을 짜거나 그래서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한국 투자에 대한 한국 증시 이게 이머징 국가 지수,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까지 편입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선진국 그 지수의 편입을 사실 실패했잖아요. 일단. 못했죠.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부족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을 또 받은 분위기에서 또 한번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거기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머징 국가를 봤을 때 그 국가의 정부 규제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죠. 이머징 국가의 대표 국가니까. 근데 정부의 규제가 신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본시장 시장 개정법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제조들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태도를 많이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내놓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그 상품들에 대한 과열된 것들을 어느 정도 꺼주는 역할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인데 여러 가지 감독기관들 아니면 규제기관들이 나오셔가지고 쉽지 않을 결정인데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내주셨다. 다른 정부 기관들보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폐지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강수였을 텐데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올 이제 거의 10조 원 정도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강제 청산이 되거나 그것들 처리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됐을 거고 또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주시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과연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을 것이냐.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컸었죠. 근데 그 불확실성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 태도는 그대로다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어떻게 보면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다만 시장 접근성, 또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수탁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외 기관들과 연계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가 지금 역외 결제되는 거 있죠. 네네. 아마 거의 상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화는 제한 통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극소수의 일부, 특히 한국계 은행들만 처리할 수 네네.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미국 은행에다 맡겼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조금은 후진화됐던 한국 증시 아니면 캐피탈 마켓의 선진화 쪽으로. 지금 한국의 이제 증시나 아니면 캐피탈 마켓 빼고는 나머지 모든 분야는 거의 선진 국가라고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금융시장만큼은 아직까지 우리가 원화가 밖으로 나가는 통제할 수 있는 예전에 과연 IMF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약간 바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국 지금 코스피 시장의 다시 반등은 뭐 국민연금이 계속 뭐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 이 비율 문제 때문에 국내 주식의 비중 문제 때문에 조금 팔고 있는 모양새고 외국인도 결국 뭐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거의 150조 정도를 팔고 있고 개인들이 받아내는 데는 좀 약간 한계가 오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 코스피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일단 반등의 어떤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는 관점인데 환율이 아까 우리 상무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1,500원대에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언제 돌아올 거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공통적인 질문인데 상무님이 보시기에 한국 시장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점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느냐, 언제쯤 될 거냐 이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자금이라든가 들어온 시기들 집중적으로 그것들을 나온 보고서를 읽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점으로 보면 올해 5월 달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들어왔고 네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한 US 달러로 200빌리니까 한 30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지난주 목요일 정도 아니면 금요일 날은 장이 쉬었으니까요. 네네. 이미 충분히 외국인이 들어올 가격선이 정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다만 여기서 오늘 시장이 뭐 금요일 날 당이 휴장이어서 너무 다행이긴 했었죠. 네네네.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콩에 상장된 게 18%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수치만으로 월요일 날 장이 9% 떨어지겠구나. 근데 오늘 아침 장이 오르면서 세상에 이거는 조금 그 예상보다 달리 그 충격을 금요일 날 휴장으로 다 받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쉬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부정적인 뉴스, 그도 금요일 날 나왔던 중국 그 AI 에이전트 있죠. 네네. 키미 그 K3 그것 때문에 조금은 더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점이 거의 그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 기관 자금이죠. 그럼 ETF에서 지금까지 리밸런싱을 통해서 네네. 이미 뺐어야 되는 자금들 아니면 공모펀드에서 다시 들어올 자금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헤지펀드나 아니면은 다른 퀀트 트레이딩에서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에서 옴니버스 계좌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고 있거든요. 네. 인터랙티브 브로커에서 들어온 자금 어느 정도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쪽에서는 온라인 증권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의 증권사랑 작업을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테스트 트레에서 뭔가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것들이 다 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 이건 순수는 개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고액자산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의 고액자산가들이 이 시점이 적정 가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급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전체 수급을 보면 한국 개인 투자자, 한국 기관, 그 다음에 외국 기관이었죠. 네. 근데 그럼 하나 빠지는 거는 외국 개인이죠. 저희 한국 개인들은 미국의 수급을 받쳐주는데 왜 미국의 개인들이 한국 수급을 못 받쳐줄까요? 네네네. 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빈후드도 열린다고 그러고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수급을 받쳐주는 주체가 하나쯤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올해 상법 개정안 좀 전에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배당 분리과세 적용하고 이런 그동안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이 정책들이 이 코스피에 이제 좀 수혜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어지기 전에 바로 이 반도체 빅2 기업의 어떤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다 파묻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한국 코스피 특히 이제 한국 주식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인데 그런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 통과나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들의 수혜를 받을 만한 ETF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표 지수 코스피 200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밸류업 지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네. ETF들이 조금은 성과가 낮긴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을 겪기 전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향후 조정이 완료가 되고 올라갔을 때 기존에 올랐던 것들이 오를 거거든요. 성과 측면에서 더 빠르게. 기존에 올랐던 것들. 그렇죠. 근데 다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는 기존에 관심이 몰리지 않았었 지금 수급이 몰리지 않았었는데 다른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현대차 관련 그 기업들이라든가 그 기업들 뭐 아니면은 조선하고 방사는 그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기업들 아니 그런 이제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반등이 올라갔을 때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분산 투자자들이 더 분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ETF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집중 투자되는 ETF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도 같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ETF 운용사들 측면에서도 조금은 그 브로드 베이스로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ETF 운용사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의 디맨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노후 생활비 한 적정 생활비가 뭐 개인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한 300에서 한 350만 원 정도 요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개인차가 워낙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ETF가 필요하다. 그래서 ETF 시장이 커지면서 그동안에는 뭐 배당 주면 배당주 또는 성장 주면 성장주였는데 최근에는 이 성장주들도 뭐 커버드 콜 같은 상품으로 뭐 분배금을 준다든가 하는 이렇게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는 ETF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ETF들에 투자하는 거 뭐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효율적으로 짠다면 어떻게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좀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커버드 콜 ETF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여기서 하한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세가 굉장히 높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아니면 거기에 모여 있는 섹터들의 커버드 콜 상품이 성장도 같이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방 압력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본물처럼 많이 나오는 커버드 콜 상품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면서 올라갔고 분배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품이다. 좋은 상품이다. 연금성 상품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하죠. 네. 그 지금 상무님이 이제 홍콩에 계시니까 홍콩에 가신 지가 이제 거의 뭐 한 15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투자 문화, 투자의 분위기 이거와 홍콩에 계신 현지인들의 투자 문화 어떤 게 가장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어떤 민족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정말 좀 안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포모를 느끼면서 그냥 확 뜨겁게 이렇게 간 부분이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네. 그 현지는 투자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저변이 좀 넓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우선 홍콩 같은 경우에는 ETF로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한국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래서 ETF의 신규 발행 숫자라든가 아니면 전체 사이즈를 비교해봐도 아직까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가요. 한국의 ETF가 한 1000개 정도가 있죠. 그쪽은 지금 240개에서 300개 정도가 그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숫자도 작고 그렇다는 얘기는 직접으로 하는 ETF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있지 않죠. 그래서 투자하는 방향들은 또 대부분 직접 ETF보다는 공모펀드나 아니면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고액 자산가들은 프라이빗 뱅커트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홍콩에 있는 프라이빗 뱅킹을 제공하는 그 UBS라든가 HSBC라든가 사실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상품이 그 은행에서 팔리거나 아니면 웰스 매니저에서 팔리려면 그 뒤에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상품을 심사하고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 있지 않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요번에 그 한국에 있는 그 2배짜리로 움직이는 상품들 중에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한 종목 레버리지. 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홍콩 쪽에 있는 상품은 뒤에 있는 이제 토탈 리턴 수학 구조긴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평균치로 봤을 때 4일에서 5일 정도 보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레버리지 상품은 좋은 도구로서 모멘텀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적어도 4일 정도 5일 정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일에서 5일 보유가 아니라 하루에 2번, 3번 매도가 됐다라는 수치가 저는 뉴스 보도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성향상에서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고액 자산가들의 성향은 좀 다른 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홍콩 쪽에 있는 고액 자산가들은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올드머니, 홍콩 쪽의 오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카이싱으로 한번 대변을 해볼게요. 그쪽은 프라이빗 뱅커들을 통해서 조금은 한국에 있는 고액 자산가들처럼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새로 들어온 새로운 머니 있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 한 15년, 20년 전에 중국부가 확 늘어나면서 들어온 돈들은 시장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처럼 굉장히 빨리 빠르게 오르는 것들을 찾긴 하지만, 근데 그 투자 성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액 자산가처럼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한국 증시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한국 증시,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간혹가다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중국 증시, 중국 본토에 좀 투자하는 거 어떠냐. 네. 지금 시점에서 뭐 이제 주로 뭐 홍콩을 좀 통해서 투자가 돼야 그렇죠. 되겠지만, 홍콩을 통해서 투자가 어쨌든 되죠. 네.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어떠냐라는 질문이 꽤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상무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만약에 이게 2개월 전에 한국 주식에서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국 주식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겪었고요. 여기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한국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 손실을 딱 확정짓고 이것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한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가 그렇게 빨리 미국은 한 2, 3년 전에 쭉. 그다음에 한국은 최근에 작년 5월부터 쭉 1년 사이에 쭉 올랐잖아요. 중국 반도체가 같은 속도로 올라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않다. 올라가긴 하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건 영업이익 측면에서 HBM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만큼 그렇게 좋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D램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리 다메라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D램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 영업이익이 저희가 작년에 스타50 120% 정도 오른 정도, 그 정도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사이에 100% 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저는 한국이 훨씬 더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100만 원이 있는 걸로 배정을 한다 그러면 한국 주식, 그다음에 중국의 반도체로만, 절대 뭐 소비와 연관된 그런 쪽은 아니고요.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다만 한국 비중은 좀 더 높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거기서 올라올
근데 그럼 중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CXMT 아니면 SMIC 그다음에 하이건 정보기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나오는 실적 보고라든가 저희가 그것들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게 특히 한국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님이 계시는 자산운용사가 네. 결국 그럼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홍콩 투자가 많이 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홍콩 쪽으로 과거에 한 10년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중국 때문에 한번 뒤이셔가지고 다시는 중국을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요즘 젊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미 중국이 이미 바닥을 찍은 때라서 그 이후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으시죠. 그래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뭐 조금 환율이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ETF 중에 하나가 슈드와 제피입니다. 예, 이 슈드와 제피는 이 해외 상장된 ETF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투자처를 좀 찾는 분들 중에 이렇게 슈드와 제피는 해외 상장 ETF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환율 부담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좀 새롭게 투자하는데 좀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무님 보시기에는 뭔가 국내의 상품만 담기에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분들이 해외로 이렇게 돌릴 때 슈드나 제피 같은 거 특히 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 현금 흐름을 꾸준히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슈드나 제피 같은 거를 섞어서 국내 투자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상승해줄 그게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섞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는 거나 홍콩으로 투자하는 것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런 22%.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고액자산가들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배당소득세가 종합 그 부가세 부과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는 국내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게 맞다라고 네네네네.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이제 노후 준비 1억으로 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것도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노후 준비를 못한 채 퇴직금 1억 갖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1억을 가지고 뭔가 좀 꾸준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물론 뭐 1억을 가지고 뭐 완전히 생활은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일은 계속 하셔야 될 텐데 1억 가지고 좀 월 생활비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ETF를 짠다. 그러면 상무님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ETF를 해라라고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1억이란 금액이 사실 작지도 않지만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그렇죠. 아닐 예. 거라서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 상장된 상품들 해서 양도소득세가 혹시 부과가 된다 그러면 그 상승률에서 22%를 양도소득세 내는 내야 거 되는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돼 있는 상품들 중에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은 비과세 상품들 중에 이제 하방 압력이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든 커버드콜 상품들이 네네네.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품 위주로 나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머니마켓 펀드 물론 한국 이자율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요. 한국도 지금 머니마켓 펀드로 원화가 아직 있진 않죠. 네. 만약에 원화 머니마켓 펀드가 있어서 한국 이자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일정 부분도 그쪽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머니마켓 펀드가 그 가격이 떨어진 종목들을 더 살 수 있는 캐시 부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긴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쪽의 상품들은 많이 몰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뭐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 커버드콜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 ETF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레버리지 인버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대표 지수만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발전된 ETF 한 축 중에 커버드콜이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재충 상무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에 이제 가끔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하반기에 뭐 다 투자라는 것은 참 정답은 없는 거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반기 2026년 하반기를 좀 투자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말씀 해주시죠. 제 생각에 지금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조정 국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무리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손실을 확정지는 거는 그렇게 썩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 생각엔 조정을 겪었던 그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이제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일주일쯤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구글 발표가 있잖아요. 발표가 있고. 그때부터 하나씩 매듭이 지금까지 꼬였던 것들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종목들에서 그럼 더 빠르게 옮길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 한국 증시의 그 체력이 수급 측면에서 많이 약해져 있는. 딴 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추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변동성들에 좀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본주 위주로 움직이시는 게 조금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리스크에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상무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는 아직 그 한국 증시가 뭐 조정을 꼭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것이 엄청난 V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면 레버리지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본주 위주의 좀 투자를 해라. 라는 좀 약간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무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상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